봐봐, 여기는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야, 됐다, 골이다. 야! 까르나초! 테나가 이렇게 9사1승을 한다고? 와, 봐봐, 내가 말했잖아. 맨체스터 시티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왼쪽이라니까. 진짜로 여러분. 어쨌든 맨시티는 골을 만들려면은 오른쪽이 아니라 무조건 왼쪽에서 만들어야 돼. 카이로코 쪽으로 해서 골 절대 안 나와요. 봐봐, 어쨌든 골이 다 저쪽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레시포드를 여기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가르나초 자리 저쪽을 공략해야 된다고. 아니, 전반전부터 계속 말해왔던 거를 테나가 이제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운이지, 이거는. 물론 와, 이거 그바르디올이랑 골키퍼랑 사인이 제대로 안 맞았다. 골키퍼는 나오면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바르디올이 골키퍼 위치 확인을 못한 거야. 왜? 공이 공중에 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바르디올도 앞을 바라봐야 오르테가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공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바르디올은 공을 보느라 앞에 있는 오르테가의 액션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오르테가 뒤에 있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머리로 주면은 아, 얘가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게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골키퍼가 나오면서 내꺼 이렇게 말했어야 나와주는 거거든요. 야, 근데 레시포드 주지 마라. 얘 지금 얼어있다. 그래, 그렇지. 가르나초 쪽 가야 돼요. 이거 가르나초 쪽 가야 됩니다. 여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좋은 킥. 여기 가면 이제 승부를 띄울 수 있거든요. 야, 여기 가면 이제 승부 띄울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그렇죠, 골이에요. 오케이. 봐봐, 내가 뭐라 했어. 무조건 공격의 시작은 왼쪽이 돼도 마무리는 오른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게 맨시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라고. 아, 여러분, 이건 내가 해체가 아니야. 내가 전반전부터 계속 말하던 게 뭐야, 카일 워커 쪽에서 돌파하려고 하지 마.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오른쪽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저런 킥 자체를 허용을 안 해줘, 워커는. 근데 그바르디올 쪽에서는 저런 킥들이 들어가면은 1대1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반전이 끝났기 때문에 킹코치의 그 전술을 보는 눈 감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에 맨유가 맨시티를 잡을 수 있었던 전술. 맨유가 이거는 솔직히 저는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냐? 일단은 제가 계속 말을 해왔던 게, 지난 맨유랑 맨시티의 리그전에서도 여러분 카일 워커를 레시포드가 단 한 번 제대로 제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제가 지난번 경기 보면서 아마 로카본이 있을 거예요. 공격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레시포드와 같은 빠른 선수가 뛰는 게 아니라 적어도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이 여기서 뛰면서 그 친구가 여기서 뛰면 뭘 할 수 있냐, 반대발로 공을 잡아놓고 카일 워커가 아무리 압박을 쳐도 그 친구는 공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도 테나와는 똑같이 여기 레시포드를 세워놨어요. 근데 레시포드랑 브루노랑 차이점이 뭐냐, 레시포드는 발이 빠른 선수죠. 상대를 스피드 유형으로 돌파하는 선수입니다. 상대 뒷공간을 침투를 하고. 근데 카일 워커보다 레시포드가 빠르냐, 느려요. 그리고 뒷공간 패스 들어와도 둘이 같이 뛰는데 카일 워커가 매번 선점에서 공을 따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전반전에 계속 했던 말씀이, 야, 이거 맨유 답은 하나다. 뭐 빌드업이고 뭐고 오늘 다 개판이고, 맨유가 지금 유일하게 실점 안 하고 버티는 이유는 라파엘 바란이랑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얘네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맨유가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서 돌파를 하거나 여기서 침투 패스가 들어가서 여기서 크로스나 마무리가 나올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공을 끌어주고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주고 결국 이 공이 반대쪽에 가르나초가 있는 곳으로 전환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맨유의 공격은 시작과 끝이 나와야 된다. 왜? 그바르디올은 적어도 카일 워커처럼 발이 빠른 수비수는 아니거든요. 윙백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맨시티의 수비 지역에서의 약점을 찾아라고 하면은 그바르디올 쪽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골은 여러분 뭐 그바르디올의 개인적인 실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결국 첫 번째 골도 가르나초가 똑같이 뒷공간을 뛰었는데 그바르디올은 이 공을 가르나초보다 앞서서 선점을 하지 못하죠. 왜? 느리니까요. 카일 워커였으면 먼저 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레시포드가 자기가 돌파를 하고 자기가 막 1대1 스피드 싸움을 걸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카일 워커 한 명을 묶어두고 결국 이 공이 빠른 템포로 반대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공격이 일어나서 결국에 마무리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맨시티는 약점이 없는 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팀이 맨시티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맨시티 지금 현재
현재 이길 수 있는, 내가 만약에 맨시티를 상대하는 상대편이다, 유일하게 맨시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오른쪽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시티의 왼쪽을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맨시티의 왼쪽은 항상 여러분 물갈이가 되어오던 상황이었어요. 진첸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왼쪽 풀백들이 그 맨체스터 시티의 왼쪽을 책임져 왔지만 카일 워커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군림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시즌도 그렇고 유일하게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역습으로 이겨야 된다, 이거는 너무 뻔한 말이고요. 그거는 그냥 동네 초등학교 축구부 친구 여기 앉혀놔도 여러분, 맨시티 잡으려면은 맨시티 라인 올려서 빌드업 하지 않냐, 그럼 뺏었을 때 카운터 때 쳐야 된다, 말이 쉽죠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결국 모든 결정과 마무리, 승부를 걸어야 되는 곳은 즉 맨시티의 왼쪽 수비 라인, 결국 공격의 시작이 맨유의 왼쪽에 시작되면은 마무리는 맨유의 오른쪽에서 끝이 나야 돼. 그랬을 때 유일하게 맨유가 퍼센테이지 상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잡을 수 있을 확률이 있다. 근데 확실히 전반전에 저쪽 편에서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두 개가 나오면서 가르나초 쪽에서 두 골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어떤 팀이건 여러분 약점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선수들이 11명 뛰는 맨체스터 시티도 찾으려면은 유일한 약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맨시티의 장점 중 하나가 저희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일단은 할란드가 여기 올라와 있고 양쪽에 베실바랑 그 다음에 뭐 가끔 그바르디올이 올라올 때도 있고 필포든이 올라올 때도 있겠지만 요렇게 이제 하이라인으로 빌드업을 할 때 맨체스터 시티가, 이거는 확실히 테너가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빌드업을 하면은 맨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내려앉아서 지금 수비를 거의 뭐 4-4-2 아니면 5백 만들어서 수비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중앙으로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껄끄럽다 보니까 지금 맨시티가 하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 결국 중앙에서 이렇게 상대를 어느 정도 끌었다가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한테 공을 연결시켜 줬을 때 뭐 베실바가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안으로 툭 쳐놓고, 맨시티 이거는 철학이에요. 가르디올라의 크로스 철학, 이거는 가르디올라가 감독을 해오면서 느꼈던 철학 같은데, 여기서 항상 이 크로스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짧게 넘어가는 크로스는 거의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크로스는.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띄워줍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이. 그랬을 때 이 선수가 살짝 움찔은 하겠죠. 그랬을 때 할란드의 위치가 어디냐, 할란드는 항상 여러분 골대 중앙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요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 페널티 박스 꼭지점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이 반대편 페널티 박스 꼭지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베실바가 긴 쪽 보고 요렇게 올려주는 크로스를 떨어뜨려 주는 거, 요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 들어가면서 먹거나, 아니면 여기서 할란드가 바로 헤더로 연결을 시키죠. 근데 덕배나 아니면은 베실바가 공을 안쪽으로 칠 때마다 라파엘 바란의 위치가 너무 환상적인 게, 항상 여기 서 있다가 바란이 할란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미리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라파엘 바란을 넘지 못하면은 이 공격은 사실상 제대로 된 크로스 공격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베실바가 오른쪽에서 안으로 툭 쫓고 크로스 타이밍은 오잖아요. 그러면은 라파엘 바란이 먼저 여기 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비적인 부분은 오늘 테너가 준비를 너무나도 잘해왔다. 근데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3대0이 돼야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경기를 운영을 하지, 2대0은 2대1 되는 순간 순식간에 잡히는 경기랑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이 후반 45분을 그냥 무작정 내려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맨유도 여러분 절대로. 우와, 도쿠가 지금 득점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쿠가 잘 찼어요. 근데 이건 오나나 실책이에요. 이건 오나나가 막아줬어야 되는 공이야. 아무리 시야가 안 보인다고 해도 이 공 자체가 빠르진 않았거든요. 이미 각도도 다 잡고 있었고. 근데 이거 오나나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야, 텐하흐. 지옥에서 돌아온 우리 텐하흐. 8년 만에 FA컵 트로피를 갖고 오는 텐하흐. 일단 오늘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대1 승리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맨유는 8년 만에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를 말씀드리면은, 전반전 솔직히 맨시티가 경기력은 뭐 전후반 다 통틀어서 경기 점유율이며 그다음에 슈팅 개수이며 모든 지표에서 앞서 나갔지만, 결국 그바르디올의 안타까운 실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빠른 역습에 의해서 들어간 득점으로 인해서 맨시티가 오늘 패배를 거둬갔고, 그리고 오늘 맨시티한테 가장 아쉬운 거는 이 맨시티가 솔직히 오늘 조금 공략을 좀 잘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맨유를. 왜냐하면은 일단은 오늘 센터백 듀오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랑 바란이
오늘 듀오로 나왔는데 마르티네즈보다 바란이 더 헤딩을 잘하고 더 키가 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실바 쪽에서 먼 쪽 포스트 보고 올리는 크로스로 바란이랑 할란드가 헤딩 경합을 하게 만들어서 득점을 하려고 한 점.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맨유는 오늘 잘 준비하고 나와서 일단 베실바한테 공이 갈 때마다 안쪽으로 치고 크로스 올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 막아냈고요. 베실바가 밖으로 결국 쳤을 때는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달롯이 오늘 정말 수비를 분석을 잘해서 테너가 잘 주입시켜서 수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대편 오늘 맨시티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크로스에 의한 공격을 원했다라고 하면 저는 달롯 쪽이 아니라 완비사카 쪽을 공략을 해서 오히려 파포스트 쪽으로 항상 크로스 그 상황 때마다 움직이는 할란드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랑 같이 헤딩 경합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안타깝게도 도쿠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도쿠는 어떻게 보면 크로스를 잘 올리는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도쿠가 막 흔들고 짧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베르나르도 실바처럼 안으로 쳐놓고 감각적인 크로스를 절대 올리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도쿠가 들어왔을 때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완비사카를 그렇다고 완벽하게 압도했냐? 그것도 아니고 완비사카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태클로 걷어내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완비사카가 정말 영리한 것 중에 하나는 왼쪽에 제레미 도쿠가 공을 잡았을 때마다 뭐 암라바트가 됐던 혹은 뭐 마이누가 됐던 이런 선수들이 항상 커버링을 와주면서 2대1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거. 그래서 완비사카는 도쿠가 사이드로만 치는 걸 바라보고 있었고, 사이드로 쳤을 때 본인이 제일 잘하는 태클을 통해서 공을 계속 클리어링 해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후반전에 저는 케빈 데브라이너를 좀 일찍 뺀 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적어도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킥력이 좋은 선수를 도쿠 옆에다가 붙여놓고 도쿠가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수 2명 정도를 끌었을 때 뒤에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공을 받아서 거기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반대발로 먼저 포스트를 보고 크로스를 올려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같이 키가 작은 수비수와 할란드가 경합을 하면서 헤딩 득점을 하는 패턴을 좀 노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카일 워커 쪽을 공략해서는 안 된다. 맨유가 맨시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카일 워커 쪽을 공략하기보다는 그바르디올 쪽을 공략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번 경기 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 맨시티랑 맨유 리그 경기 때도 똑같이 했던 얘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저는 현 시점 카일 워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오른쪽 풀백이고 가장 빠른 오른쪽 풀백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 결국 골을 넣은 패턴들이 다 어디서 났냐면은 그바르디올이랑 아케 쪽에서 이제 결국에는 실책이 나와서 득점이 들어가기도 했고, 결국 시작을 카이로코 쪽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카이로코 쪽에서 공을 받아서 거기서 돌파를 해서 결정을 내기보다는 그냥 카이로코를 끌어낸 다음에 거기서 빠르게 반대 전환이 가서 가르나초가 됐던 아니면은 뭐 완비사카가 됐던 이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를 통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맨유가 2대0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솔직히 저는 테너가 오늘 준비하고 나왔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경기를 뛰다 보니까 또 똑같이 지난 리그 경기랑 똑같이 카일 워커한테 한없이 찢어지는 레시포드를 볼 수 있었고, 레시포드가 어느 순간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더 이상 도전적인 침투나 도전적인 공격을 안 하고 공을 반대로 계속 전환시켜주는 이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으로 공략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첫 번째 골 들어간 거는 그냥 냉정하게 그바르디올이라는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였고요. 두 번째 골은 진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레시포드 쪽에서 시작해서 반대편에 있는 가르나초 쪽에 가서 가르나초가 그바르디올을 공략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장면, 이걸로 오늘 맨유는 타이틀을 가져온 게 아닐까. 솔직히 그리고 맨유 오늘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는 솔직히 포백이에요. 일단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부상으로 나가긴 했지만 너무 좋은 수비 해줬고요. 계속해서 할란드 신경질 건드리고 오히려 할란드가 내려가서 공 받을 때마다 리산드로가 붙어가지고 진짜 약간 파울성 플레이도 많이 해줬거든요. 상대 심기 자극하고. 그리고 라파엘 바라는 이번 시즌 끝나고 떠나는 게 확정이 됐지만 어떻게든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공중볼 경합에서 전반전에 보면은 그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른쪽 에서 흔들다가 크로스를 몇 번 올릴 때마다 항상 그 위치에는 할란드랑 바란이 헤딩 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바란이 헤딩 경합에서 거의 지질 않았어요. 거의 다 따내면서 사실상 맨체스터 시티가
크로스에 의한 공격을 제대로 못 이루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포백, 달롯이랑 완비사카 이 측면 윙백들도 오늘 상대의 윙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확실하게 끝나고 들어온 선수들처럼 상대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완벽하게 나눠가지고 잘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었던 거, 이건 너무나도 칭찬해주고 싶어서 오늘은 저는 맨유는 포백이 MVP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포백이 그만큼 단단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공격 쪽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는 후반에 들어왔던 회이룬. 정말 이 선수를 보면서 뭐 저는 옛날부터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상도 좀 있었고 리그 적응하는 단계도 좀 있었기 때문에 힘듦을 겪었는데 확실히 이 선수가 장점을 좀 보여줬다 생각을 해요. 이 큰 키에도 불구하고 싸워주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빠르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구분도 확실하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가르나초 이 선수가 어쨌든 오늘 많은 공격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득점 찬스가 왔을 때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한테 공이 왔을 때만큼은 그바르디올을 앞에 두고 막 슈팅을 때리거나 크로스를 올리거나 어쨌든 자신 있는 돌파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줬기 때문에 오늘의 맨유가 점유율이나 모든 지표에서 밀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테나는 오늘 우승을 했지만 맨유를 떠나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다라는 뉴스들이 현재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승을 한 거는 맞지만 솔직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단판 토너먼트고, 리그 경기라고 하면은 솔직히 오늘 맨유가 좀 운도 많이 따라줬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혹은 또 다음 시즌을 바라봤을 때 테나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좋은 감독이 와서 진짜 맨유를 옛날에 퍼거슨 감독님 계셨을 때처럼 리그 4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팀으로 개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테너한테 투자라는 투자는 또 다 해줬잖아요. 맨유에서 수뇌부에서도 그렇고 원하는 선수님 또 다 해줬는데 어쨌든 리그에서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서 그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 때 가더라도 FA컵 트로피는 팀에게 8년 만에 안겨주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서로 좋은 시기 때 떠나게 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테나가 적어도 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토트넘보다 위에서 끝났으면 저는 테나가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번 시즌 리그에서 솔직히 너무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나랑은 그냥 이별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맨유 팬분들에게도 저는 축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 많은 분들이 뭐 경기 시작 전에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어쨌든 반전의 역사를 좀 보여줬고, 반대로 맨시티 팬들에게는 아쉽지만 또 다음을 좀 기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하겠습니다.